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107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한 주 별일 없으셨죠? 큰 일은 없었는데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졌다 급격하게 따뜻해졌다가 감기 걸리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요즘. 그래도 마스크 다들 끼고 다니니까 그나마 감기가 덜 걸리는데 그래도 항상 건강 관리가 최우선이라는 점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 바로 본격적인 주제로 가죠. 그러니까 댓글 먼저. 네, 읽고. 좋아요. 네. 저는 한지연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낮에 윤석열 지지방송 채널을 우연히 듣고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돼서 심장이 철렁했는데 꽤 배운다고 하는 청년들이 운영하던 채널이었습니다. 선동을 얼마나 오지게 하던지 기가 막혀 심란한데 지금 새날 젊은 분들 나오는 좋은 방송 보고 근심이 걷어지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이 댓글을 요즘 쭉 보다 보면 청국장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맞아요. 많은 지지자분들께서 우리 청국장 어떤 청년들의 이야기를 공감해 주시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그 성평등과 어떤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뭐 여러 가지 댓글이 많이 달렸고 그 중에서 우리 YYK님 그리고 또 따뜻한 밥상님께서 이제 페미니즘에 대한 성평등에 대한 어떤 의견과 제안까지 길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성평등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자체는 또 21세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걸어야 될 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포용적인 어떤 댓글이나 의견은 언제든지 환영하고 존중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산자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내 나이 70에 가까운 나이인데 이 대담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낍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의 문제는 나이를 먹었으니 내가 옳다 혹은 내가 더 지혜롭다는 오류에 빠져 타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보다 자신만의 아집에 빠져있기가 쉽습니다. 청년들의 생각과 지향은 우리 세대보다 훨씬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것 같아요. 좋은 대담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한 댓글이어가지고 감동받았습니다. 뭉클한데요. 네. 저도 뭐 대부분 비슷한 댓글인 것 같아서 생략하고. 황희도 최고다가 대부분이니까. 아예 아닙니다.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는데 본 주제를 또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으시니 빠르게 그렇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습니까? 네, 안 그래도 방금 달타령님께서 그 세대와 관련된 댓글을 읽어주셔서 마침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최근에 그 유니세프가 꼭 그 어떤 빈민이나 아동 대상의 사업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 스터디, 연구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유니세프에서 이 세계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각 세대별로 어떻게 관점이 좀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15세에서 24세의 청년과 청소년, 그럼 오늘은 청년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40세 이상의 장년층, 여긴 장년층이라고 얘기할게요. 이거를 딱 나눠서 조사를 해본 거예요. 특히 좀 재밌게 볼 수 있었던 분야가 기후변화, 또 온라인, 어떤 차별, 또 지구시민의식,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 청년층과 장년층이 어떤 접근법,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조사가 좀 상당히 재밌게 되어 있어서 유니세프 그리고 가디언지의 그 소식을 보고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를 보니까 재우님, 기후변화를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극복이라고 하기는 네, 아니요로. 아니요. 네. 아니오로 답변했으면 청년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렇죠? 일단 그 조사에 의하면 네라고 답변했으면 청년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해요. 특히 2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86%의 청년들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대요. 인간의 힘으로 노력하면 기후변화를 극복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그럼 했대요. 14%의 청년이네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전 약간 궁금했던 게 이게 젊은 층일수록 좀 더 낙관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건데 이게 이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나이가 먹으면 그러면 생각이 좀 더 부정적으로 바뀌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추적까지 되면 너무 좋겠는데 이 조사 같은 경우 일단 오늘날의 것을 이제 단면적으로 조사를 한 거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다 보면 좀 보수적으로 변하는 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그 현재 세계적으로 핫한 쟁점들에 대한 세대별 관점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이야기니까 한번 조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되는가? 맡아야 될까요? 그럼 국가가 좀 덜 역할을 맡고 시민사회나 어떤 기업들이 더 많이 역할을 해야 될까요? 저는 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국가가. 네. 요것도 네라고 대답했으면 청년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그렇죠, 응답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특히 그 개발도상국들일수록 기후 문제가 심각하고 또 국가의 대응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가에게 더 많은 역할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사실 앞에서 이야기한 것보다도 그 장년층도 거의 응답은 비슷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 청년들이 86%가 인간의 힘으로 기후위기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했다면 장년층도 한 7% 정도는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은 조금 더 낙관적인 면이 이제 청년들에게 좀 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조금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던 게 그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40대 이상은 필요 없다라는 응답이 좀 유의미하게 많이 나왔어요. 청년들이야말로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훨씬 컸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되게 신기해요. 그쵸? 왜냐면 이게 범지구적이고 맞아요. 범우주적인 문제인데 사실 환경 문제는 당연히 협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제 생각도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막 이데올로기 싸움하고 근대국가 체제에서 싸움하면서 살아온 세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 간의 협력이라는 건 약간 모호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유엔이나 뭐 유니세프는 좋은 일 하는 집단 정도로 여기는 것 같기도 한데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뒤에 이유가 나와요.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우리 프로게이머 출신이 두 분 계시니까 온라인에 관련해서 네. 보면 예. 이제 77%의 청년들이 맨날 온라인을 활용한대요. 그리고 40대 이상은 절반 정도, 한 50% 정도만 매일 온라인을 활용을 하는데 이 국가별로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청년의 96%가 맨날 인터넷을 쓰는데 짐바브웨, 아프리카에 있는 짐바브웨의 경우는 청년의 15%만 맨날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디지털 격차가 큰 거죠. 네. 그런 건 이제 글로벌하게 보는 거고. 그리고 좀 다른 어떤 퀴즈를 하나 내면, 재훈님. 네네. 청년들에게 온라인이 주는 가장 큰 이로움이 무엇일까? 4개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1번 교육, 네. 2번 즐거움, 네. 3번 창의성 함양, 네. 4번 사회성 함양. 어떤 게 온라인이 주는 이점으로서 청년들에게 저는 많이 2번이라고 봅니다. 2번 네. 즐거움. 네. 그렇죠. 그러면 달타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2번이요. 즐거움. 다른 거는 별로 그렇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싶은 그쵸. 네, 생각이에요. 그렇죠. 저도 즐거움이. 즐거움이 즐겁잖아요. 즐겁죠. 네. 그렇죠. 즐겁게 살아야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나쁘게 보면 뭐 말초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창의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 중독성은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즐거움을 통해서 일단 인터넷을 접하고, 그치. 그러면서 교육도 배우고, 그렇죠. 그러면서 사회성도 배우고, 그런 그렇죠. 식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청년들의 응답을 보면은 약간 달랐어요. 가장 온라인이 주는 자신들에게 가장 큰 혜택은 교육이라고 보더라고요. 교육. 그러니까 교육 같아요. 이제. 근데 저는 이 교육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뭐 이게 되게 애매할 수가 있는데 개념이 내가 교육적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교육적이지 않은 거일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거든요. 왜냐면은 가짜 뉴스가 퍼질 때 예를 들어서 뭐 좀 노년층이든 젊은 층이든 할 거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고급 정보라고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이건 뉴스에서도 다뤄주지 않는 거야. 근데 예를 들면 그게 음모론이거나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거 교육적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어서 개인이 이거를 교육적인 거에 있어서 이점이 크다고 생각해도 이게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대조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어렵지만 네, 좀 다른 문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 뒤에 또 요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청년들일수록 그런 게 또 있대요. 온라인에서 더 많이 받아들이고 더 잘 필터링 한다라는 결과가 이어지기도 해요. 그렇게 보면은 또 방금 말씀하신 어떤 우려가 조금은 해소가 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일단 신기한 건 그 온라인이 주는 가장 큰 그 이점은 교육이라고 꼽은 것. 뭐 퍼센트 차이는 한 5%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긴 하지만 교육이 가장 우선이 되었다는 점은 좀 재밌었어요. 그러면 퀴즈 하나 더 나가면 청년들이 온라인을 이용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무엇일까? 1번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기 온라인으로. 2번 온라인에서 아는 사람을 오프라인에서 만나기. 3번 온라인에서의 괴롭힘, 뭐 악플 같은 게 있겠죠. 그 4번 온라인에서의 성폭력.
4개 중에 청년들은 어떤 걸 가장 두려워할까요? 이 3개의 청년들이 21개국의 개도국에서 선진국까지의 청년들이에요. 퀴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3번일 것 같아요. 괴롭힘, 악플 이런 거. 그러니까 사이버 불링 같은. 그렇죠. 뭐, 예. 맞아요. 영어로도 여기서 불링이라고 정확히 나와요. 저는 뭐 그러면 뭐 대부분 헷갈리긴 한데 2번 그 직접 2번. 만나는 네, 거.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는 4번인데 많은 사람들이 2번을 택할 것 같아요. 온라인 친구 오프라인으로 만나기. 네. 최악이죠. 만나기 싫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하면 다 좋은데 나름 근거가 있어요. 근데 히든님하고 좀 다르잖아. 우리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 약속 잡고 만나는데 히든님은 길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냥 길 가다가 히든님은 모르는 사람인데 그분은 히든님을 아는 거잖아요. 우리랑 만남이 양상이 좀 달라. 근데 실제로 요즘 그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면하기가 되게 쑥스럽다는 반응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것도 있죠. 온라인이 더 편하고. 네. 그런 것도 그리고 있죠. 뭔가 그냥 거기서 편하게 얘기하는데 만나면 되게 어색하고. 물론 그쵸. 뭐 다른 것도 다 근거는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퀴즈의 정답은 4번째였어요. 온라인 성폭력. 그러니까 아까 4번으로 쭉 가셨으면 맞아. 원래 바꾸면 틀려요 이게. 소신 맞아, 투표였어야 돼. 바꾸면 소신 투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역시 보편적인 생각이거든요. 네, 확실히 청년 여성들일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고 사실 이런 성차별적인 댓글이나 이런 것들 사실 하루에 한두 번은 꼭 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전 남자니까 그냥 뭐 그러거나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다르겠죠. 성소수자면은 더 다를 것이고. 그러니까 약간 저도 4번 같긴 했는데 왜 이게 4번 안 했냐면 여성들 중에서도 또 일부가 다른 거 찍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남성들은 거의 이게 잘 모를 테니까. 그러니까 저도 수도 그래서 있죠. 처음에 말씀드린 게 좀 대중적인 반응은 3번이 아닐까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를 좀 체크한 거로 볼 수가 있으니까 4개 다 문제이긴 한데 가장 우리가 중요하면서도 약간 잊고 있는 것은 특히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 온라인에서의 성폭력 같은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어서 차별 이야기로 넘어가면 그 뭐 성차별, 인종차별, 성소수자 차별, 종교, 뭐 소수민족 차별 같은 각종 차별 문제에 대해서 청년과 장년층 중에 누가 더 예민하게 반응했을까요? 청년. 네, 저도 청년층이라고 봅니다. 키두님은요? 저 그럼 작년 할게요. 잊어야 문제인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 크게 보면 대동소이해요. 유의미하지 않다. 하지만 부유한 국가만 뜯어보면 부유한 국가 우리나라가 해당이 되겠죠. 네. 청년들이 장년층보다 차별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 라고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건 하나 좀 흥미로워서 가져와 봤는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경우 청년 남성과 청년 여성 중에 누가 더 성소수자에 대해서 호의적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 여성? 저 남성. 남성? 저도 여성이지 않을까. 여성? 네. 결과는 여성이긴 해요. 근데 뭐 55대 45 정도니까 10 정도의 차이면은 뭐 극복해야 될 문제이지만 또 아주 막 굉장히 많이 격차가 있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긴 한데 중요한 건 청년 여성들이 똑같은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남성들보다 더 민감하게 더 예민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또 지구시민 의식이라고 넘어가면 지구시민 의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몇 번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되게 공허하게 느껴져서, 그러니까 너무 멀게 느껴져서. 멀게 느껴졌다. 네. 저는 이 개념이 저도 되게 어떻게 보면 어릴 때는 그냥 뭐 지구촌 우리는 이제 세계화 이런 식으로 뭔가 네. 긍정적인 느낌으로 다 받아들여졌는데 지금은 국가별로 너무나 다른 이해관계가 있고 그거를 조정하고 예를 들면 지금 뭐 님비 핀비 현상이 한반도 안에서도 일어나는데 이걸 전 세계로 보면 얼마나 복잡하겠나, 약간 되게 복잡하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쵸. 냉정하게 좀 세게 말하면 없을 거라고 봐요. 저 살아 있을 동안 뿐만 아니라 향후 한 몇천 년간. 이 지구시민 의식이라는 네, 거지. 그러니까 그게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진짜 기후 변화가 정말 심각해져서 공룡 멸망하듯이 인간이 진짜 멸종까지 가면 그러면 그때 되면 뭉치겠지만 그 전까지는 절대 절대 아닐 것 같다. 네. 일단 한번 볼게요. 일단 이 지구시민 의식이라는 것 자체는 이게 국가 단위를 넘어서 내가 네. 지구, 세계의 일원으로서 어디에나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들 많이들 깨닫게 됐잖아요. 최소한 연결되어 있다는 많이 깨닫게 되었잖아요. 네. 특히 뭐 기후변화 문제도 희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구시민의식으로 풀어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 지구시민의식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도시에 살수록 더 많이 함양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반대로 난 대구 사람이야. 나는 뭐 대전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지역적으로 생각하는 청년들의 숫자는 많이 적다. 반면 지금 지구 시민이식 나는 지구에 있는 일원이야. 국가를 넘어서 지구상에 연결되어 있는 존재야라고 의식하고 있는 청년들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선진국일수록 지구 시민 인식이 상당히 높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자신은 지구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칭해서 기득권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 청년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기후운동 하는 것을 그 견제하는 이유가 좀 저는 이런 게 문제라고, 이런 것에 있다고 봤어요. 그 청년들이 진짜 시급한 이 기후 문제를 갖다가 되게 지구적 단위로 그리고 온오프라인 막 넘나들면서 기존의 세대가 익숙하지 않은 방식과 생각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걸 쟤네 말을 듣기는 싫은데 안 듣자니 쟤네가 좀 똑똑하고 뭔가 하는 것 같긴 하고 하니까 좀 두려워하고 조금씩 기후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입장이 이제 커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던 그런 연구 결과였어요. 이 지구 시민 의식 같은 부분이. 그러니까 저도 이걸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청년 정치 만약에 했을 때 청년 정치의 중요성을 저도 되게 많이 이 총선 기간 동안에도 접하고 뭐 지역 활성화 이런 이슈들 되게 많이 이 시민들 만나면서 이야기도 듣고 그런 뭐 자료나 이런 것도 봤는데 막상 이게 현실에서 적용될 때는 이게 그러니까 의식으로서는 그렇게 표현은 하지만 막상 뭔가 문제 닥쳤을 때 지구보다는 내 지역, 그러니까 뭐 어떤 소속감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쵸.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저도 말씀드린 건데 과거보다는 확실히 좀 이 세계적으로 연결된, 그러니까 페이스북 친구만 보더라도 뭐 몇 달을 건너면 다 전 세계 친구가 된다듯이 그런 연결돼 있다는 의식은 확실히 과거와 다른 것 같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그게 과연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네, 그리고 그 선진국에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더 많이 미칠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쵸. 훨씬 더 많은 환경에 피해를 미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쵸. 그런 좋은 캠페인을 또 좋은 영향력을 또 끼칠 수도 있지만 이런 선진국에 사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으로서든 뭐 집단으로서든 기업으로서든 이거를 저는 환경을 악화시키는 거는 필연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한 속도를 좀 늦추고 그렇게 하는 노력 정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사실 제가 갔던 방글라데시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이 안에만 해도 조명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지역은 지평선과 수평선 통틀어서 밤에 불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지역은 저도 가서 제 눈으로 처음 겪어봤던 거였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일단 중요한 건 그 아까 히르님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그 think 글로벌하게 생각하고 act locally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그 유명한 문장이 네. 딱 얘기해주는 것 같아요. 지구 시민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대 행동은 우리 집부터, 나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지역에서부터, 그리고 같이 연대해서 하자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아까 기후 문제를 해결할 때 이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이 지지가 많았던 이유가 나는 지구 시민이니까 당연히 사실 저만 해도 기후 문제 있거나 하면은 저 방글라데시 친구한테 연락하거든요. 미얀마 친구들, 뭐 베트남 친구들 연락해서 야 어때? 잘 지내? 너네 요즘 뭐 하냐? 이러면서 걔네가 좋은 뭐 기후 캠페인 했다고 야 우리도 그거 좀 써먹어도 되냐? 이러고 바로 글로벌하게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청년들이 이제 보다 더 장년층보다 좀 지구 시민 의식을 갖고 좀 더 협력적으로 온라인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조금 하면 이제 마지막 미래를 보면 이제 54%의 청년들이 자기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거라고 생각한대요. 이게 세계적인 그 결과임을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한 절반 정도의 장년층은 청년 세대가 이제 자기들보다 궁핍할 거라고 생각한대요. 절반 정도는. 의견 없음 빼고 하면은 이제 절반 정도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이게 부유한 국가로 또 잘라보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우리나라가 딱 포함이 될 텐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포함된 부유한 국가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자신들이 부모 세대보다 훨씬 궁핍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장년 세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개도국일수록 개도국의 청년이나 장년들일수록 이제 청년 세대의 미래를 더 밝게 보고 또 세계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그것도 개도국마다 조금 달라서 이 경제 성장률이 높을수록 세계가 더
밝은 미래로 가고 있다라는 응답이 컸다라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 뭐 이런 방식으로 이 유니세프에서 된 그 자료를 보니까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걸 입증해주는 자료도 있기도 하고 또 내가 약간 편견을 갖고 있었군 싶었던 그런 결과도 있는 좀 흥미로운 어떤 자료였습니다. 오늘은 또 되게 재미있게 들으신 분도 이렇게 직접 채팅도 남기셔도 좋고 뭐 네. 이렇게 그냥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도 좋을 콘텐츠를 주셨는데 요걸 계기로 또 앞으로 또 이런 비슷한 이야기랑 엮어서 해보면 좋겠네요. 네, 이게 뭐 꼭 청년은 이렇다, 작년은 이렇다로 우리가 스테레오타입을 갖자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여느 때처럼 절대 아니고요. 예. 서로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는 극복할 수 있는 차이, 어떤 차이는 생각보다 좀 크기도 하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극복해낼 수 있고 함께 협력하는 것만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선결 과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의 차이점에 대한 기반을 깔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넓은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되게 재밌는 주제를 가져와 주셨는데 네. 재훈님 뭐 말이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아니, 제 주제는 뭐 항상 재밌죠. 아, 좋습니다. 저 스스로 제 좋아요. 이야기가 재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할게요. 예, 예. 일단은 요즘 또 그 윤석열의 그 인사 영입 관련해서 커뮤니티에서 좀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처럼 단계별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선별한 기준은 그렇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네. 많이 언급되고 이거에 대해서 공방전이 좀 치열한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는 윤석열이 영입한 신희진하고 손인춘. 이거 관련해서는 그 희두님이 좀 아무래도 저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 것 전문 분야잖아요, 같으니까 전문 분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이제 게임을 질병이라고 취급을 하면서 뭐 게임 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사람들이고 당시에 이제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 게임 시장을 차세대 산업으로 발전을 시키고자 이 손인춘법에 반대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신희진 손인춘이 게임을 굉장히 마약으로 비유하고 게임에 대해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스포츠를 발전시켜야 되는 그 어떤 대한민국이나 많은 게이머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그리고 그런 인물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티상에서 굉장히 이 인사영입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임태희라는 사람 영입입니다. 임태희. 그 유명한 그 김연경을 중국 가게 만들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배구 찌개나무로 또 불리고 있습니다. 찌개남이요? 배구 네. 찌개나무. 네네. 커뮤니티상에서 이렇게 불리고 있더라고요. 왜 찌개남이에요? 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배구협회장 당시에 굉장히 일단 평이 안 좋기로 유명을 했대요. 배구협회장이었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일도 뭐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2014년 이 그 아시안 게임에서 20년 만에 그 여자 그 대표팀이 금메달을 땄음에도 회식으로 김치찌개를 해준 그 유명한 거예요. 짤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그 남자 팀한테는 회식을 또 안 시켜줬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어허. 그리고 그 배구 회관 건물을 그때 당시에 무리하게 매입을 하면서 배구협회 재정도 아주 악화시켰다. 그러면서 굉장히 대다수 커뮤니티에서 역시 납득이 안 간다라는 그런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최근 소식일 것 같은데 오늘 녹화날 기준으로 그 비니자라고 불리는 그 노재승 영입인데요. 비니죠. 그 노재승 씨도 이 아주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굵직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뭐 반일은 정신병이다. 뭐 박정희는 그 자체로 신이 보낸 구원자다. 뭐 5.18은 대한민국의 성역화 일대장이다. 뭐 등등 윤석열이랑 마찬가지로 1일 1만 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중요한 건 좀 정규직 폐지론자라면서 대통령이 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슬로건을 내면 어떠냐라는 생각을 한다고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좀 의심이 되는 건 그거죠. 아니 좋은 일자리를 외치던 윤석열이 정규직 폐지론자 청년을 영입하는 건 이거 기만 아닌가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주 120시간 발언을 그치. 했던 윤석열한테는 딱 맞는 인재 영입이 그렇죠, 아닌가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서 자기가 요것도 말은 지키네요. 네, 굉장히 커뮤니티상에서 언급이 많이 됐으나 좀 특이한 점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커뮤니티상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대부분. 그래요? 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아무튼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였는데 어떻게들 보시는지 한번 의견 여쭙고 싶고 특히 그 손인춘 또 신희진 관련해서는 희도님도 굉장히 꾸준하게 목소리를 내셨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되게 웃겨요. 이따가 뭐
노재승 씨 얘기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데 아하. 일단 손인춘, 신의진이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다면 2030 남성표를 다 갉아먹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손인춘법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냐면 부산의 지스타라고 그 게임 매년 열리는 최대 쇼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2013년에 그 게임 산업협회에서 손인춘법이 통과되면 그러니까 이걸 계속 강행하면 우리 안 가겠다 거기. 그 정도로 맞아요. 엄청나게 이 많은 역풍을 불러왔고 당시에 서병수 전 부산시장은 그 손인춘법에 이름 같이 올렸다고 해서 공개 사과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왜냐면 그 지스타가 단순히 게임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당연히 그 며칠간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숙박도 하고 거기 지역 경제에 굉장히 영향 크게 주는 네, 거고. 맞아요. 그건 엄청 유명하잖아. 그쵸. 근데 그거를 손인춘법에 이름 또 올렸다고 해서 사과까지 하고 그 신의진 씨 같은 경우엔 게임은 마약이다. 마약이다. 게임이 마약이다. 그래서 거기를 강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 게임을 그런 의견을 냈던 사람이고 그뿐만이 아니죠. 그 나영이 주치라고 자기 맞아. 홍보 현수 막 썼다가 그것도 역풍 제대로 맞았죠. 그쵸. 그래놓고 사과를 했는데 그런 사람이 이번에 또 왔는데 여기서 엮인 거 또 하태경. 맞아요. 하태경 씨가 그 2030 남성들 게이민들한테 잠시 주목을 받았는데 여의도 레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레카 하다가 갑자기 윤석열한테 붙어서 민심 나락 한번 가고 신의진 영입될 때 그걸 또 옹호한 거예요. 의진 옹호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그거 뭐 끝났죠. 그래서 지금 날아갔다. 그 빈 공간을 또 민주당 이상원 의원이 채우고 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님이 스타크래프트도 하고 이런 친게임 의원으로 네. 알려져 있는데 뭐 우리 민주당에 그 한두 명의 그런 관심도 좋지만 디테일하게 또 여당으로서 성과를 내고 그러려면 어떤 의원들이 있는지를 제가 계속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민주당 이상원 의원 특히 황유령 아이템 이슈 이번에 굉장히 뜨겁게 불거졌고 맞아요. 황유령 아이템이 뭐냐라고 하면 굉장히 설명이 복잡해지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게이민들의 니즈를 받아들인 사람이 이상원 의원 법안이고 자율규제 그러니까 그 말장난 하잖아요 맨날 자율규제 그걸 국민의힘 이용 의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몇 그 국민의힘 의원 열 몇 명 정도가 뭉쳐서 그걸 법안 냈다가 역풍 제대로 맞고 철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름 올랐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허은하라는 의원인데 허은하 씨 꽤 유명해요. 뭐 자기가 브랜딩 전략가라 그러나 그러면서 거기 이름 올렸는데 그 사람이 페이커는 다들 아실 거예요. 네. 페이커 그 유명한 페이커 선수를 시즌 중에 또 만나고 시즌 중은 아니었나? 아무튼 페이커 선수를 만났어요. 왜 만나요? 촬영하고 뭐 이렇게 게임 쪽 자기가 어필하겠다고 그래놓고 사진 찍고 인스타에 자랑했는데 거기에 자율규제 안에 이름 올린 거예요. 정밀 타격했죠. 1.4 때려갖고. 저런 사람 게임 페이커 앞에서 만나고 뒤에서는 저기에 이름 올렸다고 못 돌아옵니다. 절대 못 돌아와요. 그렇게 만들 황희경 님이 거예요. 요즘에 온라인에서 되게 활동을 활약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맞아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게임을 아예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맞아요. 굉장히 간략하게 쉽게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맞아요. 저도 아까 얘기해주신 거 딱 게이민들은 이 민주당 게이민들이 원하는 안을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내면 국힘당에서 사측의 의견만을 대변하는 이런 법안을 내고 있는데 제가 주말에 안 그래도 게임 회사에 일하고 계신 분을 잠깐 만났는데 네. 그분 저는 멍청하게 왜 국힘에서는 이런 법안을 내냐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표 떨어질 거 뻔히 알고 이름 다 나올 텐데 왜 굳이 이렇게 하냐 하니까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거를 어쨌든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기에 그거를 뭐 포개거나 뭐 어떻게 방법을 찾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좀 부연 설명하면 맞는 얘기인 게 그게 좀 디테일하게 가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12월에 이 공청회도 열리고 이게 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예정이었어요. 이상원 의원안이. 근데 말씀 주셨듯이 이게 일단 태클 거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같이 올라와서 같은 선상에서 논의가 되는 반대측 입장에. 그러면은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 안대로 가겠다 하면서 또 뭉개지죠. 계속 시간이 끌리고 그럼 이게 통과가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이번에 이 정밀 타격 딱 해갖고 우리 또 많은 청년 게이민들이 분노를 하고 그게 또 정치권에 딱 하면서 철회됐습니다. 저는 큰일 하셨습니다. 진짜 답답한 게 약간 좀 왜냐면은 탈핵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쪽에서 항상 공격하는 게 무슨 산업을 없애려고 한다. 우리나라 이거 기술 좋은데 이거 네. 직업 다 없애고 그러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게 진짜 컨텐츠 사업이고 문화 사업이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뻗어나갈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못하게 막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고 셧다운 제도 애초에 민주당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모든 그런
안 좋은 이미지를 민주당에서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전 그 점이 되게 안타깝거든요. 이참에 이제 민주당에 계신 젊은 분들이나 또 이렇게 활약해 주시는 분들께서 많이 알려주셔서 좀 이미지를 좀 많이 바꾸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착하고 유능한 관종이 나와야 돼요. 이게 자기 PR을 잘 못해요. 쑥스러워서. 왜냐면 내가 이거 했습니다라고 어필하면 뭔가 약간 생색내는 것 같고 좀 이게 괜히 뭔가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볼 것 같고 하니까 그거를 보통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약간 심파를 노리죠. 언젠가 이게 알려지면 나는 묵묵히 일을 하고 사람들이 대중들이 알아줘서 딱 탄력받아서 가는 걸 원하지만 현실은 지금 옛날 시대에서 벗어나서 정보의 홍수 시대잖아요. 네. 내가 알고리즘 추천 때문에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요. 이 두 명이 있다고 쳤을 때 그럼 거기에 내 의견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계속 어필해도 사람들은 모르는데 언제 그렇게 하냐. 그래서 저는 계속 알려라. 더 알려라. 그리고 관종 소리 듣든 말든 일단 한 사람한테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기후변화 예를 들어서도 뭐 그냥 어쨌든 이걸 언급하고 계속 만나고 이런 사람이 좋든 싫든 계속 눈길이 가는 거지. 아예 언급도 안 하고 혼자서 묵묵히 하는 사람은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은 뻔뻔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아까 힘을 좀 이렇게 다 합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그 희두님이 실제로 그 게임 관련 그 메시지를 내고 나서 되게 많은 게임인들 그리고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이상원 의원 뭐 페북에서 가서도 굉장히 많은 힘을 실어주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약간 좀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들기는 했어요. 확실히 예 말씀해주시니까 좀 힘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그때 저도 지지자분들, 그러니까 특히 청년들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감동했던 게 뭐냐면 페북에 댓글이 저 포함 2개였어요. 이상원 의원님 그 의견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쫙 뿌렸는데 그 댓글이 지금 300개가 넘었나? 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근데 대부분의 댓글이 응원이고 응원이고. 거기에는 또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당이고 그렇지만 게임에 목소리 내줘서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e스포츠와 이 게임의 진심인 이상원 의원을 제가 계속 알리고 또 지겹도록 알리는 이유가 특히 그분이 울산 북구예요. 지역이 굉장히 험지에서 험지네요. 민주당 깃발을 꽂은 분이죠. 이런 분은 우리 당 그 지지자분들이 계속 알리고 오늘 돈줄 냈어요. 20만 원. 오. 이런 분들 돈으로 혼내줘야죠. 네. 좋습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그러니까 포지티브하게 누구 의원이 뭐 이랬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동시에 포지티브하게 이런 분들은 또 우리가 돈줄 내자 그런 차원에서 대단한 분인데 왜 잘 안 알려졌던 거예요? 이때까지? 그분이 약간 묵묵히 일하는 스타일이야. 법안으로 승부 보고 하니까 약간 옆에 와가지고 탁 찍어갖고 자기가 채가는 레카 하던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견인 당하지 않도록 내가 채우겠다. 민주당이 이제 e스포츠와 게임 챙긴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확실한 건 전현직 프로게이머들 그리고 현직 뭐 이런 프로게임당 코치진들 네. 게임 이용자들 여기저기서 저도 계속 조언 구해갖고 그 이상원 의원실로 다토스하고 있거든요. 또 국회 안에 뭐 전용기 의원 뭐 이런 의원들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있어서 다 원기옥을 모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중장기 전략 다 있어요. 윤석열 측에서 막 지식백과 지금 대형 유튜버 촬영 예고 중인데 그걸 안 나오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저희도 비단 주머니 이런 쪽에 수십 개 준비돼 있으니까 우리 민주당 이번에 믿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뭐 온라인 전선 얘기하면서 뭐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했는데 안 따라갈 건데. 근데 웃긴 게 고3 학생 그 주목받고 거기서 또 우리 고3 뭐 다르다 이런 식으로 뭐 우월하단가 뭐 그렇게 갈라치기 하다가 결과적으로 그 쇼미더머니 가사 표절했더만요. 네. 그거 논란됐던데 아무튼 이 게임 쪽, e스포츠 쪽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건 진짜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 보입니다. 아까 그리고 노재승 씨 얘기 잠깐 나왔잖아요. 네. 그 사람도 어마어마하던데. 그 비니좌. 비니죠. 그 사람은 항상 비니를 쓰고 다니나 보죠? 아니, 서울시 보궐선거 때 이제 일반 청년인 척 하면서 무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지지 발언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되게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나이랑 상관없이 비니를 쓰고 후드티를 입고 이런 편한 복장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젊은 층에 마치 중도층이 거기를 지지하는 것 같은 인상을 남겨주게 만들었죠. 순수한 청년 중도층의 이미지를 줬으나 사실 뿌락지였다.
딱 들어가기는 아니 그 뭐- 사진이 돌아다니는데 네. 그 뒤에 나경원 씨도 있고 그 왼쪽에 누구였지? 오세훈, 안철수 뭐 이런 안철수 사람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게 그 사람 화려하네. 발언이 뭐 과거에 윤서인 책 네. 인증하고 맞아요. 같이 방송도 했어요. 아, 윤서인하고. 다른 아. 것보다 솔직히 정규직 제로화가 전 가장 압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와, 좋은 것 어떻게- 같아요. 근데 또 이준석 대표가 그 사람 민다면서 민주당은 구호만 던지는데 우리는 약속을 지키겠다 하니까 그거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저는 진짜 화가 나는 부분이 사실은 그런 거는 본인의 사상을 다 드러낸 것이고 공적인 영역에서 자기의 의견을 다 내놓은 건데 그렇죠. 사상 검증이라고 하는 게 사상 검증을 하자는 게 아니라 개인이 공적인 자리에 나갈 때 어떤 책임을 다할 것인가 소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증은 이런 곳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진짜 엉뚱한 데서 계속 사생활까지 들춰내면서 너무 화나요 그거. 네, 그런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정말 죄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이런 것이, 그러니까 죄 없다고 하는 게 이제 어린 아이들이나 뭐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들쑤시면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게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진짜. 근데 진짜 저는 그러니까 노재승 씨를 향해서 더 많은, 왜냐면 이렇게 화가 나고 막 분하고 하니까 그게 또 그렇게 가면 또 저쪽에선 또 오고 이게 이 고리를 끊는 게 과연 가능할까? 앞으로 더 그 스노우볼이 커질 것 같아서. 근데 또 공사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도 총선기획단 들어왔을 때 생각도 되게 많이 나고 그때 당시에 저도 뭐 사생활 캐고 이런 사람들이 기자들이 있었는데 주변 지인들한테. 근데 그때 생각이 문득문득 나요. 여야를 떠나서 영입인재 그렇게 주목받고 또 검증 시작되고 과거 발언들 나오고 누구랑 사진 찍었나 뭐 하나하나 들춰질 때마다. 근데 어쨌든 그 노재승 씨는 사생활 영역이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비교조차 그쵸. 안 되는데 네. 그걸 또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하더라고요. 표현을. 말도 안 되는 거고. 한마디만 딱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뭣도 안 보일 시기거든요. 저도 그때 막 주목받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정치적으로 무슨 욕심이 있었다면 그때 또 어떤 식으로 제가 방향을 틀었을지 그러니까 지금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걸었을 거예요. 민주당도 한번 까주고 문재인 정부도 한번 까주고 그럼 청년들 막 와 내가 하겠다 이러면서 막 시야가 흐려질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확 주목을 받으니까 어쨌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진짜 끝까지 지켜줄 줄 알 테니까. 근데 조금만 기다려보라. 본인이 지금 무슨 진영에 어떤 피해를 끼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과거 그 실제로 좀 세련돼졌다, 뭐 합리적 보수다.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놨는데 그거 다시 옛날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일베 극우 정당으로. 그쵸. 윤석열은 또 그거 갖다가 무슨 뭐 노인의 힘소리 들을 정도로 만들고 틀리. 네. 그 표현하면 저도 혼날까봐 맞아요, 저분이 한 맞아요. 거고 동의 안 합니다. 아니 근데 차별적 단어니까. 노인의 힘도 뭐 별반 좋은 표현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준석을 지지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당을 이렇게 쇄신시키고 싶고 우리의 의견을 피력하고 싶어서 당대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의견 다 묵살하고 무시하고 저렇게 만들어 보이니까 거기서부터 세대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 너네 당신들끼리 남아서 마음대로 해라. 틀리의 힘, 노인의 힘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지금 딱 비니자가 등장하면서 극우 일배 거기까지 가져가니까 야 어떻게 하루아침에 당을 저렇게 만드냐. 그래서 저는 결국엔 국민의힘이 이제 비니수호당이 되지 않을까. 결국에 뭐 이게 방송이 또 나갈 땐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왜냐면 하루에도 이게 너무 많은 소식이 터지니까.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말 패착이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 제1야당의 그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뭐 보수라고 인정하진 않지만 거기를 대표하는 청년으로 공동 선대위원장이 않습니까? 비판하는 기사 나왔다고 바로 그새 못 참고 또 뭐 기사 뭐 감사합니다인가? 또 그걸 조롱하고 있더라고요. 사과하고 머리 엄청 조아려도 시민들의 분노가 그렇죠. 풀릴까 말까인데 맞아요.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하면 이준석 대표 비단주머니 4호가 윤석열표 손편지라 그래서 호남 민심 달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뻔히 저런 사람 뽑아나가지고 호남 조롱했던 사람을 뽑아놓으면 이게 말장난하는 거 누가 그렇죠. 모릅니까? 맞습니다. 아무튼 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비니자 영입은 솔직히 윤석열을 지지하는 커뮤니티 외에서는 솔직히 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저기에 앉힐 수가 있냐라는 의견이 많았고, 그 DC 인사이드의 이제 이재명 갤러리, 윤석열 갤러리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이재명 갤러리가 훨씬 더 조회수적인 측면이나 올라오는 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훨씬 더 활성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 갤러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젊은 청년층들이 많이 온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청년층들의 마음이 좀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신희진, 뭐 손인춘, 임태희, 노재승, 뭐 이수정 이런 영입으로 굉장히 좀 많은 논란이 커뮤니티에서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함익병 또 영입을 하려고 하다가 역풍 맞고 철회를 하고 이것도 굉장히 좀 이슈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건 철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요 말씀을 안 드린 거고 그다음에 검사 출신 또 인사 구성으로 20대 지지율이 많이 하락됐어요. 그것도 긴 인터넷 그 짤로 비교가 되면서 그리고 자칭 뭐 일타 강사라고 하던 뭐 원희룡 어디 갔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청년들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이 청년 입장에서 솔직히 뭘 보고 윤석열을 찍어야 되나라는 고민이 들 것 같아요. 제가 중도 입장이어도. 그래서 그러니까 윤석열이 생각하는 정치 적재적소에 훌륭한 인재를 배치하는 게 그야말로 잘하는 정치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진짜 최악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제 주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하게 우리 지지층에 계신 분들과 뭐 청년분들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문화예술계라고 딱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역사적으로 보면 보통은 이름을 남긴 분들만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예술가로서 실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례가 참 찾기도 쉽지 않고 왜냐하면 예술이라는 게 성적처럼 어떤 기준점이 딱 있어서 그걸로 평가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당대에 인정을 못 받더라도 후대에 재평가되면서 이름을 남기기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좀 이 사람을 좀 실패한 예술가라고 표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보였던 행동이 나중에 그렇게 드러난 것 때문인데 히틀러예요. 약간 들어. 약간 공공연한 사실이긴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근데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는 저는 그 사람이 나중에 독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른 예술가들을 본인의 입맛에 따라서 어떻게 다뤘는지도 나중에 또 따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히틀러라는 개인 자체가 워낙 좀 특이하다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게 너무 많고 일단 오늘은 이 사람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렸던 거가 뭐 실력이 모자라거나 그림을 못 그렸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때 뭐 19세기, 20세기 들어서고 하면서 이때 당시에 뭐 입체파라던가 뭐 여러 가지 사조들이 생겨나고 그때 예를 들어서 파리나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예술가들이 교류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신선한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현대 미술로 넘어오고. 근데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되게 고전적이고 이제 예전으로 자기만의 생각이 딱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독재자가 되고 나서도 내가 봤을 때는 나보다도 못 그리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 그림이 남들은 좋다고 하니 마음에 좀 들지도 않았을 테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 사례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 역사적으로도 보면 많잖아요. 뭐 흥선대원궁도 있고 어떤 곳에 고립이 되어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사람이 고립돼서 도태되는 경우 근데 이번에 함익병이라든지 노재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쪽에 계신 많은 분들이 워낙 또 새로운 이슈가 계속 나오기도 하고 뭐 복잡한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거기에서 아직까지도 저런 일베들한테 관심 주면 안 돼. 저런 애들 신경 쓰지 말고 먹이 주지 말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난 시간은 아니고 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똑같은 그림을 봐도 사람들마다 감동을 느끼는 포인트가 다 다르고 일베라고 하더라도 일베를 사이트를 들어가서 본인이 행위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일베라고 싸잡아서 얘기할 수가 사실은 없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 태도를 그렇게 해서 될까?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5.18에 대한 태도나 아니면 뭐 세월호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누가 봐도 일베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일베 사이트를 모른다거나 아니면 일베 그거 나쁜 거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일베가 아닌가?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용어적인 거에 있어서도 그런 사람들을 뭐라 달리 부를 표현이 없다 보니까 그냥 뭐 일베야라고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도 지금은 좀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한테서도 충분히 계속 같이 얘기를 해보고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뭐 제가 교화시키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은 층한테 물론 아까 젊은 층이 더 가짜뉴스를 정화하고 걸러듣는 필터링 기능이 있다고 얘기는 해주셨지만 예를 들면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경우에 젊은 층들이 그거를 좀 믿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점점 그래 한두 명 정도는 있었을 수도 있지. 왜냐면은 시민이 주도를 했지만 야 그중에 한 명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 모르잖아. 있었을 수도 있지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점점 하게 되면 이게 거기서부터는 굉장히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사실이고 이게 혼란스러운 탈진실의 시대가 진짜 와버리는 거거든요. 진짜 없었는데. 네, 근데 이런 문제들을 근데 그러면은 북한군이 주도한 건 아니지만 중간에서 왜냐면 거기서 사람들은 중심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하나둘이 있었을 수도 있지라고 얘기가 되면은 거기서부터 또 말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18에 대한 문제도 그렇지만 지금 보면 뭐 칼기 폭파 사건이나 천안함 사건이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잘못돼 있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이 없이 내려왔잖아요. 이런 것처럼 앞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또 있을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런 거에 있어서는 팩트 체크를 하고 그들에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관심을 그냥 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도태되는 경우를 우리가 언제 봤냐면 4.15 총선 때 그 신의 한수라는 채널이 있는데 그 극우적인 사람들이 자기들은 모여서 자기들이 다 이긴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결과를 보면 졌단 말이죠. 이런 경우들만 봐도 좀 물론 객관적이라고 하는 게 또 어떻게 얼마나 객관적일 수 있는 건가 하는 문제는 있겠지만 좀 보편적인 얘기를 같이 한번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베 같은 경우에도 그냥 들어가서 구경하는 정도 아니면 일베의 논리를 그대로 전파받은 다른 커뮤니티를 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물론 저도 그 노재승이나 함익병이나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사람들 그래 니네들끼리 놀아라고 그냥 무관심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그 탈진실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해나갈 수 있는가의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즉각적인 팩트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대응을 해서 이것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덜 전파되거나 아니면 사실을 겨룰 수 있게. 왜냐면 그 진실이 신발끈을 묶는 동안 이미 거짓은 지구 반대편에 도착해 있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들과 당연히 듣기 싫고 꼴 보기 싫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부딪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얘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아니요. 히틀러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질 수가 있군요. 원래 달타령님 그런 거 되게 잘하시고 진짜 예술에서 히틀러 갔다가 정치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되게 잘하시는데 맞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극우 쉽게 말해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유튜브를 되게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이 극우 성향을 띠는 유튜버들이 구독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라도 구독자가 많고 막 조회수가 몇백만 나오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일단 팩트 체크 여부랑 상관없이 일단 뭐 신뢰가 가잖아요. 일단 저렇게 구독자 많은 사람이 얘기하니까 맞나 보다. 저는 그런 혼동의 여파도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법적 대응하자고 하니 굉장히 애매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약간 이런 얘기가 많이 돌더라고요. 최근에 그 가세현 얘기 많이 나오는데 가세현이 내는 벌금보다 슈퍼챗이 더 많지 않냐 없는 수익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보면 확실히 이 약간 극우 성향을 띠는 어떤 인플루언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채널들의 여파가 확실히 좀 젊은 세대들한테는 좀 영향을 좀 크게 주고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른 세대한테도 엄청 주지 않아요? 지하철 타보면 장난 아니던데. 네. 다 그런 거 보고 계시잖아요. 뭐 다라고 하면 너무 일반하고 그렇죠. 많이 네, 보긴 네. 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모든 뭐 지역적인 얘기들을 다 끌어와서 공론장에서 뭐 전파시키자, 공중에서 뭐 분사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당연히 전략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인플루언서가 아니면 이쪽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자기를 언급해주길 바라면서 계속 어그로 끄는 사람들 있죠. 네.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줘야겠죠. 뭐 먹금을 하는 그런 뭐 일시적인 그런 대응 전략으로는 사용할 수가 있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다 싸잡아 놓고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베야 해서 퉁쳐버리고 네, 무시하고 퉁쳐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거죠. 무시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그런 현상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 사람들의 존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고. 그쵸. 네. 그게 저도 뭐 아프리카 TV 때부터 그 얘기했잖아요. 맨날 왜냐면 그 아프리카 TV의 정서가 그대로 문화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세상을 살아가는 건데 뭐 저런 거 갖다가 그래 막 이렇게 무시하다가 결국에는 크게 한번 맞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온라인 생태계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잘 알릴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왜냐면 모르는 게 또 당연하니까. 맞아. 근데 그걸 그냥 무시해두고 방치해두고 하면 안 된다. 함익병 씨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 소식이 전해진 후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벌써부터 검증이 막 들어가고 과거 얘기 나오면서 리스크가 전해졌고 그래서 3시간 만에 보류, 7시간 만에 철회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리고 뭐 신희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이미 발표 전부터 칼 대기하고 있다 바로 터지고 그리고 나서 쭉 돌고 돌아서 언론이나 포털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밑바닥 기절 아는 게 중요한데 저는 그 얘기 하나 하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그냥 이렇게 좀 비판 비난한다고 해서 저 일베 같은 애들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어요. 왜냐면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기승전 일베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만 하면 일베냐? 이 얘기가 진짜 힘이 실리거든요. 네. 그냥 일베 탓만 한다. 네. 그게 힘이 실리니까 저는 일베 논란이 될 만한 사람 정밀 타격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쳐왔고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저기서 비니수 그 노재승 씨라고 봐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일베 정서를 갖고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 일베 극우 프레임을 씌워야 되는데 뭐 프레임을 씌운다기보다는 그냥 그 있는 그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그냥 틈만 나면 일베다 하니까 어느 순간 일베다 해도 뭐 어쩔 건데 약간 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냥 공기 같은 느낌이 돼버려서 이미 또 그렇게 된 상황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듭니다. 저는 주 4일제를 그래서 좀 하면 좋겠어요. 뭐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랑 같이 토론하고 그 토론 안 하더라도 이야기 나누면서 스스로 셀프 검증할 만한 어떤 시간과 여유 자체가 너무 없어요.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안 돼요. 아니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자면 땡인데 아침에 6시에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들을 지역에서 가정에서 아는 사람들끼리 얘기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다. 저는 그래서 주 4일제 매우 옹호하는 주의자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팩트체크의 영역은 태도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뭐 가르치려고 드는 게 아니라 틀린 부분이나 뭐 맞는 부분이나 이런 거를 뭐 짚어서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런 건데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 표창장을 위조한 적이 없어요. 근데 검찰과 뭐 법원에서 얘기들이나 이런 걸로 언론에서 또 실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표창장 위조한 게 이제 김건희의 학력 위조와 비교가 되는 상황이에요.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는데 했다 치더라도 라고 얘기가 되다 보니까 마치 표창장 위조, 학력 위조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또 틀린 비교잖아요. 애초에 아무것도 안 한 것과 학력 위조는 또 다른 영역인데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어느 부분이 어떻게 틀렸는지 팩트체크가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이 또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눈을 감는다고 해서 이제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눈을 다 같이 뜹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시간이 정말 빨리 갔는데 시간 진짜 빨리 지난주에 가요. 재훈님이 끝날 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고. 그게 재밌어서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제일 재밌어요. 아니 일단 청국장 자체가 재밌으니까 보시는 분들도 벌써 끝났어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반응은 없던데요. 그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네, 그런 반응이 나오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죠. 네. 아무튼 하는 사람이 가장 즐겁고 만족을 해야 맞습니다. 보시는 분도 즐거워지지 않나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오늘 청국장 107회도 좋은 유익한 소식이었길 바라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9시에 찾아뵐게요. 다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
먼저